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강서구, 네, 강서구. 가 어떤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구에는 문화재단도 없고 또 그렇게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등등등등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강서구 문화생태계안에서 재단을 어떤 식으로 좀 문화적인 어떤 사업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네. 잘 골랐어. 제가 잘해요. 재밌어요. 예, 이상하게 요즘에 몇몇 자치구에서 강북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그렇고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단이 있으면 재단이 있는 대로, 재단이 없으면 재단이 없는 대로, 재단이 있지만 이놈의 재단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는 곳은 고민하는 대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재단과 관련된 본질적인 얘기를 할 시간들이 요즘에 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제가 또 알고 있는 강서구를 기본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쁘신 시간들인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서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강서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연구를 했어요. 서울시 안에 있는 무슨 연구를 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활동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샘플로 강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간 곳은 생각하는 데하고는 굉장히 좀 달랐어요. 그 한강변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한강뷰가 확 보이는 그런 아파트를 상상하고 갔었는데 좀 다른 아파트 규모도 작고 대낮부터 술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울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왜 강서구에는 이런 곳이 많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강남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복지대상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내고 뭐 이랬던 과정에서 강서구가 초기 만들어진 도시적 특성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강서구가 사실은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60만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 안에도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안에서는 뭐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높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강서구로서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마곡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곡 들어오면 달라질까?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잘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전반이 마곡이 들어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은 더 명확해지고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식의 어떤 좀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저는 서울시에서 생활문화 정책과 관련된 일을 좀 했었죠. 생활문화 1.0이 만들어지고 2.0은 이제 제가 사실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동아리 중심으로 막 동아리를 발굴해서 발표하고 오케스트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위를 끊어가지고 저는 이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문화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이건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문화 속에서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20대, 30대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시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일장, 사생대를 끊임없이 합창대 끊임없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사회에서 만나서 회장은 남자가 하고 부회장은 여자가 하고 또는 총무가 여자가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일상의 그림들을 그대로 연결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포장한 것이고 그것이 편한 사람들,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식의 생활문화 활동들을 하지만
우리가 생활문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아리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주로 했었고, 그래서 생활문화 2.0을 형태가 뭔지 모르는 정책을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발견하고 관찰하고 그런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하는 방식으로 토대로부터 새롭게 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강서구는 제가 한 2차례, 3차례 컨설팅을 하러 왔습니다. 와서 아주 다달이 바뀌는 강서구 문화예술과 주무관님들 올 때마다 바뀌니 누구도 전문성이 없고 주무관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언제 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아니 대표님 저기 한 2년은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몇 달 후에 오면 또 없어졌어. 그리고 강서구 문화예술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역의 몇몇 분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말 무릎팍이 깨지게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강서구가 썩 좋은 문화 생태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좀 변화도 있었을 거고 제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 이거보다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서구에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네. 어쩌겠어요. 제가 지금 그거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네. 강서구의 문화 이슈와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제가 강서구의 문화 이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강서구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와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는 인구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곳곳에 그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공간들 꽤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강서구는 이렇게 안 되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저는 강서구에서 문화 생태계와 관련된 고민들 또는 문화재단이 강서구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앞단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을 한번 좀 훑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그래도 괜찮겠죠? 우리나라는요 199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가장 핵심은요 국학진흥 정책. 이게 언제 때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죠. 국학진흥이라고 하니까 충효 사상 어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됐다는 거죠. 예. 선생님 전혀 기억 안 나죠? 안 나려고 노력하시죠? 예, 60년대 70년대 국학진흥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핵심이었고 이때는 문화정책이라기보다는 공보정책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책 홍보정책으로 그렇게 불렀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문예진흥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예예술진흥법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죠? 모르시죠? 1982년에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맥락도 없이 82년도에 문화예술진흥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때는 역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만 기억나는 얘기, 대학로에 예술인의 전신인 그 문화예술 진흥재단인가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무조건 999만 원까지가 무정산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면 정산을 하게 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짜리 그 공모 신청서를 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999만 원짜리 공모 신청서를 냈어요. 그냥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을 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문예진흥 정책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가 1982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언제 때? 누구 대통령 때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잖아요. 이상하죠? 전두환 대통령 때 문예진흥 시기나 했다고?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그 정권이 들어선 것 자체가 참 대단하게 들어서고 지금도 심란하게 들어서고 그 손자가 또 심란하게 고민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예진흥 정책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진 정책이 뭐냐면 1시군구 1문예회관 정책. 한 시군구마다 문예회관을 하나씩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지자체는 226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물론 제주도는 서귀포하고 제주를 다 합쳐서 226개, 228개고 되는구나. 그 지자체 중에서 모든 시군구에 한 문예관을 짓는 정책을 해서 500억, 1000억씩을 막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장 좋은 건물이 뭐겠어요? 보험회사 건물하고 문예관 건물이 나겠죠? 당시 이름은 구민회관이었어요. 구민회관은 모델이 뭐였을까요? 서울 시민청 앞에 뭐가 있어요? 시의회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남집 나오나 리사이틀 했던 곳이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도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선생님이 기억 안 나는 척하고 있죠. 초기에 구민회관은 다 그렇게 서울시의회 건물, 그게 옛날에 시민회관이었거든요. 그 모델로 다 지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쯤에는 문예회관 짓는 모델이 바뀌었어요. 뭐로? 세종문예관. 그럼 이렇게 빡 이렇게 기둥이 있고 어깨가 빡 뽕이 들어가 있고 쫙 계단이 있고 이걸 프리오베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식의 공간으로 문예회관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후반에는 어떤 문예회관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네, 예술회관. 그래서 우리나라 문예회관 종류는 딱 세 종류. 더도 없어. 다 스타일이 똑같아.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금.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문예회관이 모든 시군구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강서구에 있나요? 없군요. 구민회관. 약간 옛날 방식으로 된 구민회관, 강당 있는 거. 네. 예비군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예비군 훈련은 공연장에서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 공연장 버리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시군구에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성남도 그렇고 고양도 그래요. 2개씩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문예회관이 지금 거의 한 280개가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예회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진짜로 제일 많아요. 자, 그게 80년대에 보면서 공연장 건립 이런 식의 운영이 90년대 전까지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근데 90년대 왜 바뀌었을까요? 90년대 들어서 2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지자체,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실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돈을 다 내려가지고서는 지자체가 먹고 사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하는 구조인데 자립하는 구조까지는 아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자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갑자기 전국에서 뭘 할게요?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비 날리는데, 뭐 산천어 잡는데, 별별 데가 다 있었거든요. 뭐 어디 가면은 곤장 치는데, 뭐 이래 가서는 전국의 지역 축제를 겁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이디어는 없고 창의성은 없는 채 어디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나비 날리고, 여기서 나방 날리고, 여기서 모기 날리고, 여기서 파리 날리고, 이랬다고 해서 축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창의성이 부족한 상태 속에서 축제만 디립다 하다 보니까 축제하다가 망한다는 둥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2008년도에 제가 전국에 있는 축제를 전수조사하는 기가 막힌 쓸데없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이유는 돈을 많이 줘서예요. 의미 있는 연구도 하지만 돈 많이 주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 2008년도, 7년도, 8년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축제를 하는 건수가 몇 개냐면 1600건이 1년 동안 하는 축제였어요. 큰 축제, 작은 축제 1600건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한다. 축제하다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일본 전체 축제 전수 조사한 기록을 봤어요. 일본에서는 축제가 18,000건인가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축제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크게 해서 가수 부르고 어머나 부르고 막 이런 축제만 생각했지 동네에서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하는 조그만 손바닥 축제, 마을 축제, 공동체 축제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동네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자그마한 축제도 하고 반나절 축제, 손바닥 축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지금에서는 일반적이죠. 그것까지 다 세니까 일본은 10,000개가 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축제할 역량도 없었고 그렇게 축제를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였죠.
지역축제가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만 할 게 아니라 관광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역마다 다 여기저기에다가 아주 스틸로 아주 손잡이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산에도 막 기어 올라가게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지 오라고 하는 관광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각 지자체장 중에는요 갑자기 TV에 간 거에서 우리 도시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지자체장님도 되게 많은데 절대 가고 싶지 않아. 아주 얼굴이 완전히 굳어있는 얼굴로 그렇게 하는 광고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 그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정책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90년도에 문체부가 만들어졌거든요. 당시는 문화부였어요. 최초의 문화정책이 뭐냐면 문화복지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동안에는 문예진흥밖에 한 적이 없어요. 창작자들한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국전하고 뭐 해서 다 경쟁하는 걸로 다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서 신사유람단처럼 일부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서는 파리 뽕피두 센터로 연수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술의 전당 초기 멤버가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예술의 전당은 뽕피두 센터를 따라서 한 케이스고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정책이 당시 영국하고 프랑스라고 생각해서 신사유람단이 쭉 가서 본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좋은 거 가져오고 프랑스에서 좋은 걸 가져왔는데 당시 신사유람단으로 갔던 저한테는 한참 선생님 되시는 분들이 딱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보고 온 게 이거예요. 문화복지 정책. 동네 곳곳마다 문화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책이 처음으로 입안이 됩니다. 이게 바로 90년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참여정부가 들었으니까 조금 달라졌죠. 어쨌든 국민의 정부는 최초로 정권교체가 된 정부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의 정부가 정권교체가 되고 아무리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친구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IMF로 정신이 메롱이 된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의 문화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는 콘텐츠 산업 쪽으로 갔어요. 영화 산업, 콘텐츠 산업. 이게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밑바닥이 되긴 하는데 이때 국민의 정부에서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70년, 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학진흥정책을 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고 지역의 문화원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어르신 중심으로 문화를 선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문화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60년대부터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변화하는 이 우리 사회의 흐름에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문화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책이 국회에 딱 입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날 국회의원 한 50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는 난리가 나요. 왜? 서울은 안 그렇지만 지역에 가면은 문화원장을 했던 사람이 다음에 지자체장을 하든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 때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젊은 사무국장을 하면은 인건비를 다 주겠다. 공채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무국장들이 전국에 있는 문화원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달라진 게 지금 문화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강서 문화원은 그렇게 된 건가요? 강서 문화원도 그 흐름을 타고서 변화한 게 지금 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예술가들이 보기엔 기획자로 보기에는 싫던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새로운 어떤 개혁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개념이 다른 거는 다른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변화가 뭐냐면 참여정부 들어서 문화복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 읽었습니다. 문화복지 정책이 문화예술 교육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문화복지는 나눔 사업으로 조금 더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빨리 돌렸나요? 선생님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같이 연구한 사람이나 중요하지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되고 요거랑 그 다음 것만 딱 찍으세요.
이렇게 친절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1960년대 민족문화창단이라고 하는 지방문화 공간이 있었고요. 80년대 문예진흥 정책을 하면서 문예회관을 만들었고, 문민정부 때 문화예술 정책, 문화국제 정책이 만들어졌죠. 국민의 정부 때는 문화산업,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미디어센터도 더 확대됐지만 작은 도서관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정부하고 똑같은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이명박 정부에 기반이 됐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사실은 빨간당이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하고 전혀 반대로 했어요. 이 소리는 뭐예요?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 전혀 반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명박 정부에 전혀 반대로 하니까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 정책하고 참여정부 정책하고 대조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 비전으로 문화융성, 융성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문화융성이 국가 비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격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는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 아니 잠깐 농담해서 죄송해요.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4개의 아주 기가 막힌 법들이, 문화 관련 법들이 통과가 돼요. 처음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기본법. 문화에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짜시락한 것들이 있는데 이 짜시락한 것들을 하나로 쫙 모아가지고 문화기본법을 만들었어요. 문화기본법 위에 상위법은 뭘까요? 딱 헌법밖에 없어요. 헌법 정신을 받아서 문화기본법을 만들고 문화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게 문화기본법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놀랍게도 또 놀랍게 예술인복지법. 놀랍잖아요. 놀라가주세요. 네 번째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문화다양성법. 문화다양성. 이 4가지 법만. 근데 이거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이에요. 결국은 예술가들이 자꾸 뭐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니까 사회적 여론도 있었지만은 예술인 복지 정책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은 90년대부터 있었는데 못 만들었어요. 예술가들이 뭔데? 지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이런 사회적 여론에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 확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약간 보수적인 분들인데 이 당에서 만드니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거의 비슷하게 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강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역문화진흥법에 관계가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넘어갈게요. 정책의 흐름대로 보자면요. 1990년대 이전에는 창작기반 예술활동이 많은 지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창작기반 예술활동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문화정책의 유일한 거가 바로 이거였죠. 근데 오늘날에는 예술정책은 이제 새로운 예술정책으로 가요. 그 중에는 예술의 복지정책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예술인들한테 복지정책만 한다고 창작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982년에 만들어졌던 문예진흥법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문예진흥법 2조인가 3조에는 문화예술이란 하고서는 문학을 비롯해서 미술 뭐뭐뭐뭐에서 딱 12개 장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예술이란 뭐뭐뭐뭐뭐뭐뭐에서 모든 창의적인 활동에서 확 열어놨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새로운 예술로 가고 있는 길인 거죠. 아직은 굉장히 둔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예술의 길은 한쪽으로 가고 요 밑으로 내려오는 문화정책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문화예술정책 그랬는데 이제는 문화정책의 길과 예술정책의 길이 달라요. 예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술가게 해. 일상이 다 예술이야. 이거는 메타포지 실제로 정말 누구나 예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미안하죠. 예술가들한테. 그런데 모든 예술가가 정말 창의적이고 창작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예술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흐름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새로운 예술 정책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문화 정책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창작 기반의 예술 활동에서 아까 얘기했죠. 문화복지 정책, 즉 문화예술이 인간의 복지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거죠. 2000년 들어서 교육 영역으로 발을 들여서 사람의 성장, 변화 이런 거에 발을 들였죠. 그다음에 2010년 들어서면서 문화가 사회적 어떤 갈등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2010년 들어서 역시 생활문화, 일상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지금은 문화가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영역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어찌나 빨리 가는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또 이게 보다 또 좀 있으면 또 딴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불과 20년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변화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먹고 살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미술관에 가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고 막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는 거가 너무너무 힙한 활동처럼 보여. 예술과 결합되어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막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면서 이런 정책들이 확 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유네스코 선두예요. 제가 국제사회 문화정책 이거 연구하는 거를 좀 했었거든요.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유네스코에서 막 라고 하면 우리 하고 있어, 이미. 문화 거버넌스에 그거 우리 벌써 하고 있어. 우리 문화 거버넌스 이미 많이 얘기했잖아요. 딴 나라에서는 문화 거버넌스가 뭐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요. 문화 거버넌스 이제 다 소비됐어요.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좋은 건데 거버넌스 해보지도 못하고 말만 소비됐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는 거죠. 자,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강서구에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의 문화 정책이나 우리나라 문화 정책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왜? 사는 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문화가 이런 영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작년 9월 달에 유네스코에서 137개국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유엔에서 유엔 지속발달 지표가 2030이면 끝나잖아요. 새 거를 15년짜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문화를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장관들이 같이 결의를 했어요. 유네스코에서 장관들이 다 모여서 결의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을 만들 때.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을 만들 때 이거는 결국 미국하고 싸우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회가 다 동의해. 근데 동의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었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 영화 엄청 팔아먹고 있는 나라? 미국. 그래서 이 문화다양성 협약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냥 협약을 만들었어요. 딱 두 번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강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팩트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죠. 문화비전 203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장기 마스터 플랜 같은 건데 문화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 동안 문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계획대로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뭐 각각 법에 의해서 하고 또 하위법이 쭉 움직이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어요. 불과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매우 빠르게 이렇게 문화와 관련된 체계를 만든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문화부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다? 아무렇게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프랑스. 전 세계에서 문화부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프랑스예요. 1959년, 60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문화는 국가라고 하는 게 국가가 책임질 몫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부자들이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국가가 이거 문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하나의 흐름이 있죠.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은 1946년에 영국에서 이제는 그렇게 귀족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가 예술 지원을 담당해야 돼라고 해서 예술위를 만듭니다. 영국은 예술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프랑스는 문화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화부를 1990년에 만들었어요. 영국보다도 빠르게, 독일보다도 빠르게, 러시아보다도 빠르게, 겁나 빠르게. 일본에 문화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없겠죠? 없어요. 문부성 안에 문화청이에요. 문화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예. 중국은 있어요.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문화부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여기는 진짜 순수 예술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인민전선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여가 사회를 표방하고 문화, 노동과 휴식과 놀이의 균형을 선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화부를 맡은 나라라고 한다면, 1990년대에 만들었던 문화부를 만들었던 흐름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문화가 돈이 돼. 당시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뭐냐면 주라기 공원 하나를 만들면 현대자동차 1000대를 판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화가 돈이 된다. 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화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문화정책은 뭐다? 문화복지정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문화적 소양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실제 국민들의 문화 욕구라든지 또 문화에 대한 어떤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거는 지자체 선거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지자체 선거 공약에서 옛날에는 뭐 경제를 살린다는 둥, 아니면 복지를 어떻게 한다는 둥, 이런 구호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문화 구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것만 보더라도 이미 문화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책에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정책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정책이고 전 세계에도 그런 의미들이 있고 우리는 상당히 선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역문화 정책으로 좀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국가가 그냥 문화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다 지역이 알아서 하는 거야. 국가 책임 안 지는, 이게 여태까지의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2014년부터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국가가 다 들여다볼 거야.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문체부에서 2년에 한 번씩 등수를 매겨요. 그것도 등수도 매겨. 이런 식으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정책이 2014년부터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도 안 하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역문화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역문화라는 얘기가 처음 시작되면 지방문화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이 됐죠. 근데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다 기분 나빠요. 니네가 중앙이고 우리가 지방이야?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다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지자체들도 기분 나빠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중앙이고 우리는 중앙이야?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변두리에 불과해. 서울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데 있어. 우리는 서울이 배설물, 서울이 싫어하는 것들만 우리는 다 끌어안고 살았던 지자체야. 우리가 그러면 주변부야? 라고 하는 문제제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들어서는 지방문화라는 얘기가 시민문화, 생활문화, 공동체문화, 아마추어 예술, 지역문화 이런 얘기랑 함께 버무려지면서 2014년에 지역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강서구도 서울의 일부긴 하지만 지역, 강서구라고 하는 지역문화를 갖고 있고, 그 안에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생활문화들이 굉장히 많겠죠. 60만이 훨씬 넘게 사는 이 강서구가 하나의 문화권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역문화 안에는 생활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점은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뭐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화국가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게 됐고요. 그 원칙이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서울 중심의 문화가 전국을 덮어버리게 되니까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 다양성에 있는 균형 조화를 갖춘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한다 문화적으로? 지금 문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생활문화를 해? 아직 이런 정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역 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한다? 이 원형이 어딨어?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등등등등 지역 문화를 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다 쉽지 않은 상황들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지역 문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뒷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지역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모든 지자체는 5년에 한 번씩 지역문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국가도 세우고, 국가가 지역문화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요거를 선도하는 거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광역 17개 지자체는 다 이 시행계획을 세워야 돼요. 5년짜리.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세워야 될까요? 안 세워야 될까요? 이것도 세워야 돼요. 안 세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안 세우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세우는 데도 있지만 지자체 중에서 세우는 데도 많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은 지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데 세우고 있어요. 그걸 여기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해야 된다.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활동도 만들어야 되고 돌봄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도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기반이 되기 위해서 인력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하고, 조사도 하고, 문화 원형도 해야 된다. 이것이 확정이 돼서 문화도시, 문화지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지역문화재단이라든지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 기록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게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그럼 강서구에서는 이걸 잘 지키고 있나요? 네. 그닥 잘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이거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선생님도 보기엔 어디인 것 같아요? 성북구? 네. 또? 종로구? 종로가 아니야. 종로구는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자체가 그냥 한국 전체잖아. 꽁으로 먹는 거. 거기서는 궁궐이 자기네 문화야. 이게 말이 돼? 궁궐이 어떻게 종로구의 문화예요? 다 문화지. 네. 성북이 잘한다고 하죠. 또 어디? 마포구? 마포구도 잘. 근데 마포구 전까지. 마포구 예술가는 마포 문화재단 굉장히 많이 욕하죠. 은평구도 잘한다고 하는데 출렁출렁하죠. 문화재단이 잘한다고 칭찬하다 보면 좀 있으면 출렁출렁거려요. 참 이상합니다. 구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좀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최근에 생긴 재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처참해요. 처참해요.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아주 처참해요. 그냥 명목상으로 만든 데도 있어요. 명목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거는 강서구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지역문화 영역은 어떤 게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문화다양성 사업 확장하고 그다음에 도시 특화지역 사업이나 도시재생도 같이 활성화하고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이게 문화사업의 축이라고 한다면 예술사업의 축은 예술가 정착 지원을 하고 예술가 활동 지원을 하고 예술 창작 지원,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도시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이게 예술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이걸 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체로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역할은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재단에서는 이거를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이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이걸 하고 있지가 않으니까 서울문화재단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문화재단이 우리는 이제부터 예술지원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강서구는 어쩔 거예요. 여기 재단 없는 데는. 그러니까 손을 놓지를 못하는 서울문화재단이 지금은 다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된 거는 기초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술가 창작 지원 같은 경우는 좀 광역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해주는 건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이렇게 좀 층위가 갈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단에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이런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재단이 없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가? 행정에서 다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해야 될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을까? 문화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까지를 다 가기에는 사실은 정체성에 차이가 있어요.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는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크게 다 문화가 문화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20, 30대가 제일 앞장서서 하는 영역이에요. 새로운 창작들 그리고 이게 돼서 뭐 40대, 50대까지 쭉 갈 수 있지만은 새로운 신진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들이고 이거는 굉장히 기획적인 영역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작적인 영역과 기획적인 영역을 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이 기획적인 영역과 창작적인 영역이 매우 많은 영역을 문화 구조에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역에서 문화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문화 사업을 하든지 예술 사업을 하든지 그거를 꼭 왜 해야 될까요? 지역 차원에서 정부가 해주면 되고 서울시가 해주면 되는데 왜 해야 될까요? 저는 제 관점을 조금 소개하자면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가 결국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기초다.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기초가 돼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되는 거고 보다도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문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고 생활문화를 더 일상영역으로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은요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영역에서는 절대로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거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가지고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분명하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야지 어떻게 나의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영역들이 꽤 있어서 자꾸 이런 영역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설계들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획 영역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표현이고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아를 가동해서 우리의 삶들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천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예술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탁월하면 탐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을 했던 최악으로 추하게 표현하는 거를 해봐도 그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탁월한 어떤 탐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 경제 영역보다 훨씬 더 중앙에 자원이 많고 정보가 많은 곳에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지켜주는 어떤 구조적 틀들이 필요한 거는 저는 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서구에 그런 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틀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강서구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면 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뭐 예술은 당장 안 한다 하더라도 예술가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저렇게도 하는구나 가끔씩 위안도 받고 예술이 있는 사회 속에 내가 직접 예술을 하지 않아도 살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표현하는 이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결국은 자치분권과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 변화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는 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고 예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예술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탐색해가 되고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요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군요. 그래서 지역 문화 정책은 권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추진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지역문화 정책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문화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참 너무 점잖게 하셨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지역문화 정책은 지역 주민을 지역문화의 주체로 인식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주민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했어요. 이걸 아무리 지원해도 성과가 안 나와요. 성과가 안 나와도 지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계속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은 쓸데없는 돈 쓴다라고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부 제정과 함께 추진한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계승한 것도 맞아요. 문화도시 정책 추진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사람, 체계, 제도를 한꺼번에 구성해보는 것을 연습해보는 과정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근데 이 정책이 만들어진 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4년도에 더 만들어지고 16년도에 만들어지고 실제 강화는 18년도에 했으니까 이 문화도시 정책이 문재인 정부 정책인 것 같지만 박근혜 정책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생활 SOC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생활 공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해년도에도 둘째 년도에도 정확하게 정체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원사를 봤을 때는 주민을 문화활동의 주체가 아닌 문화와 예술의 향유자,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로 보고 있다. 그래서 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문화향유 이 개념을 많이 써요. 전 정부의 문화 정책이 정치 편향의 시민에 집중되었다가 판단하고 있다. 바로 이거죠. 정치 편향의 시민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편향된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을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원되었던 모든 공모사업, 농목사업을 전수조사해서 내년쯤에 아마 올 말이나 발표할 것 같아요. 이명박 시절에도 이렇게 한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15분 생활문화권을 주민향유 기반으로 마련해서 15분 안에 모든 주민들이 슬리퍼 신고 가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든 생활을 즐기게 해준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향유자한테 이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지원의 성과가 K문화 콘텐츠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K 매력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K 콘텐츠의 정체성은 뭐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K 콘텐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젠 스타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일본 방식인데 불구하고도 약간 극모던한 스타일. 약간 일본의 선불교 같은 그런 스타일을 젠 스타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스코틀랜드 스타일 하면은 빨간색에다 이렇게 체크 있고 왜 이런 식의 있는데 K 콘텐츠의 특색이 뭐야? 아무도 몰라. 이름만 이렇게 붙이는데 저는 K 콘텐츠로 가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K 콘텐츠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 우리가 담론과 공론화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어쨌든 그렇게 가는 이런 방식이 달라요. 즉 권력 집단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지역 문화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섰는데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뭔가 심사를 하고 뭔가 컨설팅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 발화했던 언어가 첫 해년도, 둘째 년도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셋째 년도부터 들어와서 지금 계속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언어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중앙정부에서 정책 흐름과 지역 간에는 2, 3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서구는 서울에 있지만 실제로 시차가 있어요. 몇 년 시차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문화가 편중된 거죠. 우리 안에서 문화가 생산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따라가는 거.
라는 거죠. 그나마 안 떨어졌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역문화 활성화는 문화분권과 자치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기도 힘들고 그대로 할 돈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계속 하나가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문화예술 쪽의 전통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 강서하고 연결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이슈를 조금 정리하려고 해요. 그렇게 될까요? 네. 이 앞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제가 말이 혹시 빠르나요? 어렵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더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재밌어요. 네. 정도 말씀하셔서 네. 그때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진 사실 배경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치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그런 문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부가 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하는 방식 그런 적은 없는지 선생님인데요. 선생님 말씀 속에는 뭔가 논리적인 구조가 있었을 거다라는 짐작을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세상 사는 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선생님 문화예술 쪽에서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중에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돼요. 진짜 몇 명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름을 여기서 10명만 얘기할까요?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 정책을 만든 사람 중에 그 보수적이지 않은 정책을 만든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찾아 보니 저 이명박 시절에 블랙이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되더라고요. 사실 안 맞는데. 네. 동기의 사회성은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의외로 논리적이지 않더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 쪽에는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윤희철이 늘 얘기하잖아요. 이 좌빨들을 영화계는 다 좌빨밖에 없다. 이걸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독 중에서 문제의식이 그렇지 않은 감독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봉준호 감독이 왜 넷플릭스로 간지 아세요? 처음에 투자가 안 됐어요. 투자가. 그리고 CJ 이미경 그 사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그 사람은 뭔가 영화 만들고 난 다음에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외국에 나가 살았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자기네 정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서세원 씨가 영화를 만들지.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문화정책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만드는 문화정책도 표현만 그렇지 그 내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한 사람 중에 하나는 나 선생님 나 미치겠어. 나 올해 안에 죽을 것 같아. 그 왜 할까? 나 청와대 이거 미술관 만들어야 돼. 막 내가 청와대 무슨 미술 선생님 지금 안식년 내가 빨리 도망가. 그거 청와대 미술관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 십자가 못 박혀. 왜 이래가지고 선생님 청와대를 굳이 만들자면 박물관도 아니고 왜 미술관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청와대에 다시 쓸 것 같은데 느낌상 어쨌든 청와대에 대해서 그거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기가 막힌데 그걸 현대미술관으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둥 이러다가 욕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지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지같이 요강과 함께. 작전이에요. 작전.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문화는 아니에요. 아니 바보감인 이상 그거 그렇게 돼서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숙대 김소연 교수는요. 그냥 박근혜 때 비서관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그것도 앞에 있던 그 유정호 박사가 도저히 여기 이상한 집단이라서 못하겠어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후임으로 들어간 지 2달 만에 그 사건 터져가지고 결국 이 사람 옷 벗었어요. 블랙리스트 그거로. 이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시절에 주되게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착한 것만 있으면 앞으로 갈 문화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게 돼요. 그 착한 거. 그게 2004년에 만들어진 창의한국으로 그게 창의한국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두꺼워요. 벽에 같아요. 맞으면 죽어요. 이 책으로 15년 동안 정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문화도시 같은 얘기가 써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거 어떤 미친놈이 이런 걸 썼어? 이렇게 웃었어요. 저는요. 황당하네 막 이랬어요. 여기 예술인 복지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문체부 폭발한다. 예술가만 왜 이 돈 주냐고 그럴걸?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능한 것이 될 거라는 거 이게 그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물론 알았어요. 1980년대부터 프랑스나 독일은 예술인 복지 제도가 있었고 그 연구를 이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4년에 만들어진 창의한국 책을 보면서.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책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문화비전 2030. 제가 아까 여기다가 봤죠, 선생님들? 요거. 문화비전 2030. 이 문화비전 2030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쓴 거거든요. 요거 어떤 거 보고 쓰는 건 줄 아세요? 서울시 2030. 박원순 시장 때 쓴 거. 그거 뻔다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문체부가 창의한국 무슨 2015년까지 적용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창동 장관 시절에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고 난 다음에 딱 이게 2015년 끝났을 때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2016년에 서울문화비전 2030을 만들었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딱 그거만 봤어요. 그래서 문체부 그때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선도했었는데 지금 서울시 거 베껴하느라고 바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거 베껴서 2030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그래서 저 책만 보면은 앞으로 문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도 저거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 코로나가 바로 있기 전에 국가 미래비전 2045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가 기획정책위원회인가 그 두 글자가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그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뭐 정치, 뭐 지방자치, 무슨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2045까지 45년까지 국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쭉 정리해서 내서 하나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문화 쪽만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전 정부에서 문화 쪽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역 문화는 이렇게 됐지만 한쪽에 돈 많이 오는 콘텐츠 분야에서는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기억 안 나는 것 같은 얼굴은 뭐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비서관이 없었어요. 당시 청와대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 쪽이 없잖아 해서 급하게 다른 데는 스타트한 지 6개월이 됐는데 문화 쪽은 늦게 스타트해서 갑자기 선수들 모여라 해서 5명이 모여가서 그거를 2달 동안은 2045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2045년이냐면 2045년은 무슨 해? 기억 안 나죠? 광복 100주년. 그렇죠. 광복 100주년에서 적어도 우리가 독립국가 100주년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전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일본을 능가하고 그 다음에 영국을 능가했던 아일랜드 같이 이제는 강소대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는다. 이런 식의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걸 했는데 그때 제가 책임 연구를 했었거든요.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2045년까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때 살아있을지 죽을지는 모르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갖고 보면서 예측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토론들을 3달 동안 해가지고는 우리가 20개인가의 제안을 했어요. 문화 정책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와서 중앙 이제 직속위원회에서 그걸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국가 미래 비전 2045 22개의 과제를 만들었어요. 그 과제 중에 2개가 문화 과제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20개 냈는데 2개 됐어. 이거 너무너무 높게 많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될 만한 게 됐어요. 뭐냐면 문화 다양성, 그다음에 젠더. 이 2가지가 문화 과제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식의 실험들, 문화다양성에서 예술 실험들을 강화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집어넣는데 딱 다 잘렸는데 거기에 딱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죠? 왜 모르냐면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걸 읽으면 그때에 같이 논의했던 사람들하고의 그 머리 상태가 지금 막 이렇게까지 갔을 때 논의한 거라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썼지? 난 기억도 안 나요. 뭔지 아세요? 그 느낌?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쓰고 있었을 때는 내가 딴 사람으로 쓴 거예요. 그다음 다시 돌아보니까 딴 사람이 쓴 것 같고 도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혹시 선생님들이 그래도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한다면 2030 저거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구글링하면 뭐 찾을 수 있거든요. 다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보라고 했단 말이야 하면서 저를 욕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고 싶으면 새로운 예술의 힘. 새로운 예술의 힘.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도 많이 그게 적용되고 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서부터는 몇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예술이잖아. 예술가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그랬어? 왜 그런 예술? 문화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면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정책이 굳이 예술과 문화를 지원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얘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옛날에는 겁나 많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 케인즈 직업이 뭐예요? 경제학자잖아요. 이 윌리엄 버홀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철학자예요. 요즘에 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물리학자예요. 과학자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얘기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술가가 이런 경제학이라든지 물리학적 관심을 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 예술과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면서 사실은 정책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케인즈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죠. 그래서 뭐 수정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술은 목적이고 경제는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 우리가 결국 삶이라고 하는 건 삶 자체가 아름답게 사는 게 목적 아니야? 경제를 위해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돼. 그래서 예술위원회를 제안했고 케인즈 정도가 제안하니까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고 케인즈가 초대위원장을 해요. 이래서 영국에서 예술 지원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술은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아무리 공연을 만들어도 이 공연을 만드는데 드는 돈은 10억이라고 한다면 돈을 내고 들어와서 1억도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전략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제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상품성이 없으니까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없어야 되는 건가? 예술 없어도 되나? 예술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예술 없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예술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예술은 시장 실패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공재이자 필수재로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죠? 동의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정리해낸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럽 같은 데는 예술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니 지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예술한다고 해서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예술 팔아가지고 그럼 자기가 그러면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실패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예술에는 너무 많은 공이 들어가고 그 공을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다. 시장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할 만큼만 하라고 한다면 예술은 없어질 거다. 우리 사회에 예술이 없어도 되는가? 아니다. 아니지 않냐. 공공재다. 그러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NEA라고 하는 지원 구조를 만들게 되죠.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다 히틀러의 그런 사람들이 되는지 아느냐? 그게 뭐냐면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건 노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행위도 하는 이 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자, 일도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자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창하면서 떠들고 뭐 마시면서 뭐 하고 놀고 뛰면서 하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를 훈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는 건데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화 영역이다. 이 문화 영역이 없어졌으니까 결국 일하고 노동하고 공사 이런 사회만 되니까 어떠한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사람들이 확 그렇게 전제주의 사회가 된 거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 공동체는 타자의 관점을 배운다. 아, 나는 저거 너무너무 싫은데 선생님 참 좋은데 왜 저따위 소리를 하지? 저따위 소리가 아니라 저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거 보니까 좋은 소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예술과 문화는 지원 영역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기초지자체에서는 문화에서 흐름을 보고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자, 문화적 정책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실 예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강서구는 거의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원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인 거죠, 강서구는. 그래서 비교적 이런 것들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죠. 배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재단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몇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좀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함께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강서구의 문화예술은 다른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니까 분명히 미칠 거예요. 자, 강서구에는 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강서구의 문화예술이 필요하다라는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단이 설립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단은 구청장의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쭉 가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자,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기본적으로 강서구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강서구에서 문화예술이 왜 중요한가 본질적인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최소한 이런 본질적인 논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러면 누군가 좀 학습 공동체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정책에서 무엇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인가. 다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문화라고 하면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면 너무 좋은 데가 아니라 좁은 한데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체로는 정책이 예술가와 예술을 지원할 때 예술가를 딱 지원합니다. 그러면 케인즈 같은 영국 예술회에서는 지원을 하고 이거가 어떻게 됐는지 간접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실제로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예술 정책은 네가 지원을 받은 거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써서 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이렇게 하고 잘 못 써요. 잘 못 쓰는데 전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중에는 이렇게 예술가한테 지원하고 시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써서 내야 되는 커뮤니티 아트성 예술도 있고 그게 아닌 예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이거 쓰라고 하면 다 싫어해. 근데 커뮤니티 아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써야 돼요. 시민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예술, 이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자기 탐구도 있어야 돼요. 난 예술을 이거 해. 이거 더 이상 붙지 마. 이걸로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예술가가 내가 한 예술 행위에 대해서 메타자가 작동이 되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해석이 돼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예술을 했으면 나도 모르겠지만 이거다라고 하는 시절은 끝났어요. 비평의 시대는 옛날에는 비평가가 많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비평하거든. 나도 내 예술을 비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분절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예술 지원이라고 할 때 두 종류가 다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가는 내가 하는 예술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활동은요, 시민한테 지원을 해요. 지원을 활동하는데 시민들이 우리가 이거 활동하는 데 있어 예술가가 필요해 라고 해서 예술가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가의 어떤 활동들을 갖고서는 시민활동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술가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시민과 결합하는 방식도 있어야 된다. 이때는 이 시민 주체들은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지를 설명해낼 수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입니다. 도시 문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본 정책이 도시 전반을 지원해요. 여기는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시민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다음 공간도 있고 커뮤니티 아트도 있고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전반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즉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 자체를 어떻게 도시 안에서 확산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지원의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 단위에서 세워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역사성이나 자원이나 주민의 삶의 방식을 고려해서 생태계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도시의 미래 가치를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가시성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비가시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드립니다. 강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가 갖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 강서구에 대한 도시 진단을 정밀하게 하는 과정들, 도시를 입는 시선들을 다양한 시선들을 끌어내서 난 이렇게 봤는데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을 갖고 도시를 갖고 또는 도시의 삶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다음 여기서 구현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랑 연결되죠. 즉 우리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여기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탐구를 통해서 발화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요. 문화예술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가? 당근 가능합니다. 왜? 지역문화진흥부이 만들어졌잖아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는요. 중앙각 광역에서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해야 됩니다. 지역문화 시행령 4조에는요. 시군구 문화예술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서구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이걸 수립해서 5년짜리를 수립해요. 그럼 5년짜리라고 하는 것은 긴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사람들 의사도 묻고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립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자, 법정 지역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15년부터 19년, 5년짜리가 한 번 있어요. 지금 2차 기회예요. 내년이면 끝나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걸 연습할까요? 3차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이때는 강서구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2025년부터 29년 계획을 세우는데 하게 하려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떠들어내면서 강서구 이거 만들어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과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이거 기본적으로 1억짜리 용역이에요. 더구나 강서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싸게 한다 해도 5천에서 7천 정도 해요. 그러면 겁나게 훌륭한 계획 세우지 말고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가 결합되어서 금액이 작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보는 거 이런 것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 안에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 단순해.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 제가 강서구 조례를 보는 법령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강서구, 그다음에 문화 딱 두 글자만 키워드만 했거든요. 쫙 나왔는데 그 중에서 웰다임에 대한 문화 뭐 이런 거는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빼고 나니까 딱 7개가 남았어요. 시행규칙도 빼야 조례만 이게 딸리게 됐어요. 여기에 강서구의 문화를 설명하는 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다예요. 뭔가 보죠.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및 운영과 관련된 거, 강서구립예술단 설치및 운영과 관련된 거, 뭐 합창단이 있나 보죠. 강서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에 대한 거,
강서구 문화예술 해설사 운영에 대한 거,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거, 강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거,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거, 다 공간에 대한 거라든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요. 강서구 전체에 대한, 강서구 구민의 문화적 삶이라든지 강서구 문화예술 활성화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강서구의 구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 문화과는 그다지 죄는 없어요. 조례 규정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강서구 공무원들이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기반도 없는데 그 혼자 정말 하고 있는 게 미친놈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기반을 만들기에 구의원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뭐가 있느냐. 자, 선생님들 법령지원센터라고 치면요. 법무부 쪽에서 있는 지원센터에 어저께 만들어진 것도 확 나와. 어찌나 얘가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되는지 말도 못해요. 거기에 딱 치면요.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치면 나와요. 그러면 성북구 문화. 그럼 다른 지역에 성북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그다음에 문화를 치면은 성북구 쫙 나와요. 바바바바하게 다 있어요. 차이가 거기라는 거죠.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제도가. 이 부분도 당연히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적어도 강서구에서 강제조항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거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 누구 알아요? 아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 딱 한 명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구의원 딱 한 명만 하면 너무 그러니까 두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같이 이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이구나. 2번에 걸쳐서 3시간 동안 6시간 강의를 저한테 해달래요. 어디서? 강북구 구의원들이. 자기네들 문화 조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 구의원들은 왜 이렇게 훌륭할까? 라고 했거든요. 강북구 시의원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강북구 시의원 1명과 구의원들 4명인가가 앉아있고 그다음에 여러 시민들이 같이 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가지고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스터디 모임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번 강의를 했거든요. 구의원 몇 명만 불러서 달라지니까요. 선생님 친한 구의원 있는 얼굴이야. 있을 것 같은 얼굴이야.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얘들은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멀리 생각하지 말고 생각보다 길은 쉽게 갈 수 있다. 쉬운 길 두고서는 어려운 길 가는 거는 미친놈 아니면 의사죠. 무슨 열사죠, 열사. 근데 열사까지는 하지 맙시다. 쉬운 길로 봅시다. 자, 4번째입니다. 이제 제가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재단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매우 불완전한 조직이고 조직 설계에 따라서 역할 수행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프랑스는 1959년에 문화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문화부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깨뽕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적어도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프랑스인으로서 문화 자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것을 쫙 설계를 해서 모든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모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가 모델이라고 설계를 했어. 국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설계를 했어요.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량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예술진흥 국가 차원의 정책을 하고 지자체가 다 해요. 다 하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준 구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후원자 모델이라 패트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폰서는 그건 약간 이상한 말이네요. 약간 이상한 말이네요. 패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이상할 건지 선생님 짐작하시죠? 19금이에요. 네. 자, 후원자 모델인데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불간섭주의자가 빼놨네요. 불간섭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팔길이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암스랭스 폴리시라고 얘기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거야. 팔 길이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한 걸 잡아채려고 하고 이거 못 살게 굴려고 하는데 안 닿잖아요. 팔 길이가 딱 있으니까. 요게 팔 길이 정책인 거죠. 근데 저기 영국 사람들은요, 아우 영국 예술이가 무슨 팔 길이 정책을 해, 때는요 손바닥 길이 정책해. 그걸 잡아채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자기네들은 계속 비난을 해요. 지난번에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드로 아시죠? 주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영국 예술이의 정책은 너무나 팔 길이 정책을 하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개념 뭐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등극했던데 그런 식으로 영국도 팔 길이를 한 해 만에 맨날 이 논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후원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영국도 문화부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영국 문화부는 뭐라고 부르냐? 영국은 문화부가 진짜 산업이에요. 산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광국이에요. 관광부예요. 문화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정신이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어떤 모델이다?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모델이에요. 연간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예술성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건데 예술성을 간섭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지원을 했는데 이놈의 예술가들이 이상한 짓만 하는 거야. 가서 예술가들을 지원한 데 가서 몇몇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기절. 왜냐하면 그 해피럼 갔던 데가 뭐냐면 여러분 루이비통 옛날에 광고 중에서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키스하는 사진 있고 막 이런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작가 거기를 갔거든. 근데 그 평가를 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예술이랍시고 아니 도대체 국가에서 이걸 예술이라고 지원을 하냐 이래가지고 난리버거지가 나고 또 어떤 예술가는 딱 지원한 데 갔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벽걸이로 된 아크릴 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빠뜨리고 오줌을 채워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제목 오줌 예세요. 오줌 예서.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막 난리가 또 났어요. 근데 이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성 모독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이야말로 정말 예수 정신을 모욕하고 노예제도, 원주민 학살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국 자체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그것을 폭로하는 예술이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완전히 잘렸잖아요. 그리고서는 뭐 애니에를 해체하냐 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여기서 또 굉장히 강력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술가가 그렇게 해도 되긴 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우리는 무슨 예술을 했던 거야? 대중들하고는 닮지 않고 우리 세계에서 혼자 그냥 예술하고 있었네? 그래서 새롭게 각광을 받은 게 커뮤니티 아트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그렇게. 그래서 미국 예술이 달라지게 되는 과정이죠. 나라마다 이렇게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 모델은 프랑스 모델이고 예술이 모델은 영국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정부 모델과 예술이 모델이 충돌을 해요. 정부가 예술이를 간섭해서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체의 문화재단은 어떤 케이스냐? 이것도 아닌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지자체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주민의 복지라든지 문화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어요. 근데 지방재정이 약해요. 그리고 실링이 있어서 TO를 만들 수가 없어요.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는 공기업을 만들면서 다양한 공공투자, 건설업 이런 것들을 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민간 투자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준정부 조직, 공공을 만드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조직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만들고 그래서 복지나 문화사업들, 시설부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 주로 설립을 하냐면은 문화에 대한 요구가 도저히 많은데 문체과라든지 문화예술과 그 공무원을 TO를 넓힐 수가 없어. 그래서 인력 충원 없이 좀 고급 인력을 싼 맛에 쓸 수 있는 게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이게 뭐 복잡하다고 사람들 더럽게 많아. 이걸 쫙 쳐가지고서 사람을 좁게 써가지고는 쫙 관리할 때 재단을 만들고 계시죠. 아니면은 축제나 행사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공무원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써서 단기간에 할 때 재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단의 인원이 4명 정도예요. 축제할 때는 그 비정규직으로 잔뜩 있고 여기에 재단을 만들었던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에서 재단을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어딜까요? 최초로 재단을 만든 데는요. 이 이유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문화정책을 제대로 하겠다고 만든 데예요. 부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부천문화재단만 그렇게 만들었고 나머지 재단은 다 이 형태였어요. 그래서 거지 같은 형태로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구조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재단의 이사장은 지자체장이고 상임이사는 지자체장의 선거 때 참여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재단 이사를 하고 이런 케이스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226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지역문화재단이 만들어진 데가 약 한 58% 정도 돼요. 꽤 많이 만들었죠? 꽤 많이 만들었는데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을 결정짓는 요인이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자체 내의 요구를 수용해서 그냥 사업을 할 때 이럴 때는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요. 그죠? 지자체장하고의 관계가 끈끈할 때 그래서 지자체장의 저기서 성향에 의해서 재정이나 관리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임이사가 지자체장 캠프 사람이 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단이 독립적으로 독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전문적으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되는 경우가 어디냐면 부천문화재단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계속 민주당만 돼.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땅 짚고 헤엄치는데 빨간 당만 계속되거나 파란 당만 계속되면은 뭐 이런 거는 좀 덜하잖아요. 근데 성북문화재단이 거의 유일한 케이스예요. 지역사하고의 파트너십, 지역 주민의 참여 이거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자기 사람으로 뭔가 바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전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거죠. 비교적 여기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건데 아주 힘든 거죠. 즉 기초재단이 만들어져서 시키는 대로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기초지자체 딱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단 사람들이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미안하고. 그런데 성북만 비교적 이런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재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재단을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최소한 그 사업의 영역은 생길 거 아니에요. 하기는 할 거 아니야. 그지같이 하든 날라리로 하든 제대로 하든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재단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나 재단을 만들 때 비교적 이런 부분보다는 좀 이런 식의 과정을 좀 거치려면은 충분히 만드는 과정에 담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문화진흥법 상으로도 재단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 재단 만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조항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단의 성격도 1세대 재단 형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천문화재단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2세대 시설관리, 숙제 위탁하는 거, 3세대 지자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 주는 거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와서 사실 지자체의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4세대 모델로서 지역 거버넌스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성분 모델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잘 살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강서 지역을 어떤 식으로 문화적으로 좀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통해서 전반적인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건데 강서 지역의 문화 생태계 속에서 재단의 어떤 위상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에 맞추어서 준비는 했지만 선생님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다 채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선생님들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선생님 최근에 그 지자체들이 문화원을 확대하고 문화재를 축소하려는 그런 방향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추세에 대해서 좀 들으신 적 있으세요? 들은 바는 없어요. 네. 문화센터라면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그거가 하나 이렇게 1대1로 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데 문화원이 큰 데 같은 경우는 뭐 1대1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더 커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흐름이 있다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원에서 뭔가를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어떤 좀 원로가 많으시고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뭐 문화원에 대해서 뭐 원사를 지어주겠다는 등 뭐 사업을 더 어떻게 늘리겠다는 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선거도 지난 지 한참 됐고 앞으로 거는 한참 남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아마 강서구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강서구는 옛날부터 문화원이 좀 셌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은 그런 거는 저는 못 봤어요. 네. 다만 문화재단들이 다 그냥 한바탕 광풍이 쓸고 갔죠. 왜냐하면은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내쫓고 사람 바뀌고 그거에 실망한 젊은 청년들을 그만두고 뭐 이런 것들은 전국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 안 들어갑니다. 혹시 또 아마 강서구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있나 봐요. 문화복지정책 처음 시작했을 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의 집 1호가 강서구에 있었잖아요. 학원문화의 집. 지금은 없어졌죠. 그게 문화원이 운영하는 걸로 했고 그 공간은 나중에 문화원이 그냥 가져가고 있죠. 네. 강의가 너무 재밌었고요. 지금 이제 원칙인데 머릿속에 새로운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아직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술 정책과 문화 정책이 점점 분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성북구에서는 생태계적으로 그게 어떤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북공탑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출발해서 뭐 생긴 건지가 궁금하고 또 이제 강서에서는 아직 문화라는 개념이 저는 너무 생소한데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이게 조금 접근하면 좋을까요? 성북은 성북공탁이 만들어진 건 벌써 10년도 넘었잖아요. 거기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기획자 예술가들이 모이고 마을 활동가들이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활동 전체적인 것들은 기획자 중심으로 좀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활동들을 하는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좀 불만도 좀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지역과 일상, 지역, 마을, 예술 이런 키워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을로 들어간 예술은 예술일까 그냥 공동체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형태가 흐려지면서 사람들과의 결합력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가능하신 예술가들은 충분히 활동하시고 개인적인 작업들로 조금 특화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쟤네들은 맨날 저렇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탁에 성북문화재단도 원어브 댐으로 참여해서 같이 지역의 공론장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재단에서 할 일은 재단이 하고 민가에서 할 일은 민가에서 하고 결합해서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공탁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공탁이 재단 위에 들어가려고 위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탁이라고 하는 지역 커뮤니티 안에 재단이 관으로서 그냥 원어브댐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전 시장 때는 그게 전 구청장일 때는 가능했는데 새로운 구청장일 때는 사실은 재단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옳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항하는 재단 직원들은 좀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장이 이 공탁을 감히 어떻게 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생긴 거예요. 미워도 같이 살아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게 균형이잖아요. 미우면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일 수는 없어. 같이 살아야 돼. 이게 딱 균형 아니겠어요? 피곤은 하죠. 피곤은 하는데 잡아먹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은 어차피 그 선상에서 잡아먹히지 않은 채 자기 활동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 균형이면 훌륭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라고 느껴져요. 강서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공탁이 그렇게까지 지금 벌써 14, 5, 6년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구청장이 김영배라는 구청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단대표는 김종이라고 하는 재단대표가 있었고 이 민간 커뮤니티 안에는 이원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또 힘들게 하려면 또 가랭이가 찢어지고 또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서 네트워크가 문화 네트워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이제 모임 형태로 정보성을 가지면서 모이고 공부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틀들을 만들어야지만 그나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래도 이야기할 거리라도 이야기할 대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택도 없잖아요. 그냥 강서를 떠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포나 또는 뭐 물레에서 보면은 자기 원래 사는 데가 강서라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 떠나간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라도 만들 수 있으려면은 그런 어떤 좀 이렇게 플랫폼이라도 좀 갖추고 있고 그 플랫폼이 성장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같은 자리도 좋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 지역에서 그런 활동은 좀 중요하지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립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올 사람은 많이 있어요. 너무 저렇게 많이 쓰지는 말고요. 그러나 그런 거 정도는 이해하는 사람도 저도 그렇고 또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살짝 농담이었는데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쨌든 지역 안에서의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어쩌다 보니 생활문화 동아리 단체, 시니어를 기반으로 한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분들은 취미세요. 취미이기도 하고 제 인생의 그러니까 제 2의 전성기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리의 개념이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건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 하에 전문 예술 영역인들 젊은 예술인들과 이 시니어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화합시키느냐라는 고민을 좀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단시간에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두 집단이 하나의 어떤 어떤 단체 안에 어떻게 잘 섞여 들어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교육?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내린 결론은 교육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떤 다른 방식으로 두 집단이 섞일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술가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저는 그 예술가 친구가 굉장히 예민하고 때로는 굉장히 자기 어떤 거에 꽂히면은 또 약간 지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친구였으면 좋겠는 이유는 이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또 내가 모르는 그래 야 역시 넌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야. 아 정말 예술가 치면 또 이런 맛이 있지. 그럼 내가 술 사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얘가 돈이 없을 건 난다 너무 잘 알아서 얘가 지랄을 해도 이 맛에 내가 또 술을 사줘도 괜찮아. 이런 식의 관계가 흐름이 있거든요. 즉 나는 예술가로서 이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친구인데 엠빵도 안 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죠. 뭐 이 친구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는 최혜자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뭔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얘기를 막 하다가 중간에 꼬였다 하더라도 그래 그 중에 한 두세 달 있다가 만나면 그 다음 얘기가 진전돼 있을 거야. 얘가 딴 데 또 예쁘게 또 어디 가지도 않고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나는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인 저와 이 예술가가 같이 친구가 되는 방법을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능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근데 자주 만나진 않아요. 피곤해서. 저는 일반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예술이 뭔지 예술가의 사유방식과 행위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해 못하고서는 똑같이 일을 하면은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가 모두 다 예술가라고 하지만 그 모두 다 예술가라는 건 메타포고 우리가 모두 다 창의적인 존재고 우리가 모두 주체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메타보고 실제로 그거를 구현해내고 이거를 의미를 만들고 그걸 연결하고 이런 거는 좀 별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라고 하는 그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까지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술가 필요 없어요. 예술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술가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만나는 과정들도 필요하지만 예술이 뭔지 예술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일반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좀 교육도 그렇고 근데 그건 이 사람도 예술가라고 이 사람도 예술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행위 방식과 이 사람의 행위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그냥 피니스 같은 것만 계속 하고 있고 뭐 똑같은 것만 계속 하고 있고 막 이러다가 또 그래도 이 사람 안에서의 어떤 자기 방법이 있을 거겠지만 각각의 이 다른 방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일반 사람들에게 좀 예술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미학에 대한 미학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다른 감수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좀 학습이, 감각적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돼야지만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먼저 열고 나오는 거는 약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술가한테 그렇게 많이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기 그거 하는 것도 바쁜 존재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예술가는? 네. 저는 그 방식에서 교육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아, 그쵸. 교육의 페다고지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의 질문과도 맞닿았는데 사회참여 예술에 대한 접근을 갖다가 가면 된다라는 완충작용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에 전혀 쓸모없는 예술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저는 사회참여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묻고 싶었고 분교롭게도 저는 이제 아주 젊은 세대와 그리고 나이든 세대를 연결하는 예술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교육으로 만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정의 연대를 목표로 해서 새로운 예술의 툴로 만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이주의가 있잖아요. 그 나이주의를 보게 하는 힘, 그것도 예술로 가능하고요. 명화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저희 어떤 극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나를 그 현장에서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의 툴, 예술의 소통의 툴로 만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뱅크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뱅크시 그림 보면은 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뱅크시 그것도 1분 안에 그리고 간다니 야 귀신 같은 뱅크시 이게 지금 무슨 홍익동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그게 열광하고 있는 거는 그 예술 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이미 다 이해가 돼버렸어.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한편 뱅크시는 그걸 이해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양쪽에서 같이 가면 정말 좋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술가마다 자기가
사람들과 접속하는 방식들, 세상을 읽어나가는 방식들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쏟아내는 과정도 하고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천에서 왔고 인천에서는 문화도시 부평이 이제 제정됐죠. 그런데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놀랐던 어떤 책장의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가 들고요. 네. 지금 문화도시, 오차 문화도시 뽑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인천 함수단체 심사위원 장을 했거든요. 현장 검토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평도 봤는데 부평을 좀 있으면 망하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긴 네, 했었어요. 맞습니다. 철학이 빈약한데 어떡할 거야. 네. 5년 동안 가는 사업에서 철학이 빈약하면은 어떻게 가겠어요. 좀 가다가 넘어지죠. 돈만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문화도시가 24개고 지금 8월 30일까지 오차 문화도시 공고 받아서 30개 채울 거잖아요. 30개 채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윤석열표 문화도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4개 문화도시 중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저는 두 군데라고 생각해요. 영도하고 춘천. 의미 있는 실험.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자체도 지금 문화도시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문화예술하는 사람이 도시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본 적이 있어요. 너무 도시가 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지금 코끼리 더듬고 있거든요. 근데 문화예술인들한테 그 기회가 왔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획자로 성장하고 연구자로 성장할 때는 있지도 않았던 기회가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난 너무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화도시는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험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동안에 약간 좀 한 대로 취급받았던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실험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영도하고 좀 춘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부천 같은 경우도 잘하는 것 같지만 문화도시 사이즈를 딱 재단만큼으로 줄여놨어요. 땡기죠. 네. 부평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처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네. 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저희는 조금 두둔하자면 예술가들이 지금 연대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든 계속 해보자. 인천에는 예술가들이 세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 예술가들한테 한번 치도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려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인천은 정책이 너무 게을러서 문제죠. 그리고 또 좀 의미 있게 하던데 잘하던 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문화도시 중에서 당이 이번에 지자체 선거는 다 빨간 당에서 빨간 당으로 가는 데는 갔고 파란 당에서 파란 당으로 가는 데는 거의 없고 파란 당에서 빨간 당으로 가는 데는 되게 많잖아요. 다 그런 도시들은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문화도시가 좋고 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당 색깔이 다른 지자체장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계승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주도 문제가 됐고 파란 당에서 파란 당으로 가는 완주도 문제가 됐고 잘하던 데 중에서 다 문제가 됐어. 오로지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실험은 딱 영도하고 춘천인데 그러나 저는 5년 동안에 어쨌든 200억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돈으로 제기를 차도 다 못 찰 정도의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30% 외에는 30%만 하드웨어로 쓰고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나 이렇게로 쓰라 하니 이 큰 돈을 쓰기도 너무너무 해본 적이 없는 짓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이 성장할 거다. 젊은 사람들이 성장할 거다. 그렇게 성장된 친구들한테 한 5년, 10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새로운 문화도시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건 다른 이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화도시를 할 만한 능력조차 안 되는 사람들의 저포함. 제가 문화도시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도시에 관심도 없었어요. 저 문화다양성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도시 단장을 하고 돌아다녀. 뭐야. 제가 지역문화나 생활문화에 관심이 있고 그거 좀 이렇게 약간 전문가로 취급받아서 그렇게 하긴 한 건데 저는 도시 공부 다시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방금 도시 공부 다시 하고 하는데 내가 무슨 전문가예요. 저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다 능력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화도시가 어떻게 성공을 해요? 성공할 수가 없고 당연히 실패하는데 의미 있는 실험을 좀 지역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돼서 문화 도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재단 사람들과 만나서 설득을 하는 작업에선 결국에는 고유의 예술성보다 뭔가 시민에게 맞닿고 정책과 경제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려면 그래서 표현하기에도 좋은 닿는 사회참여 예술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거의 원래의 취지가 방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부평구재단 들어가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도시의 어떤 커다란 거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개념이 있으신지 궁금했던 거예요. 네. 문화도시는 문화 생태계 적 관점에서 지역 생태계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이 문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재구성하고 예술도 재구성하고 도시 차원에서의 새로운 어떤 그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는 거. 그렇다면 거기에 제가 같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참여 예술과 같이 설득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괜찮을까요? 사회참여 예술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사실은 개념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 사실은 뭔지는 알아요. 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화도시라고 하는 전체 틀 속에서 예술가 활동들이 있을 거고 이 예술가 활동이 이 전체의 비전이나 미션 속에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점을 만들어야지 사회참여 예술이라고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이걸 뭐 어쩌자고 하는 건가? 공모사업을 자기한테 더 주자는 건가? 이렇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면 거죠. 재단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참여 예술적인 어떤 부분, 뭐 공동체 예술이라든지 네네네. 지역 주민을 살리는 예술이라든지 그쵸. 이런 차반되는 지점들을 그쵸. 찾으라는 거죠. 그걸 정목점을 찾아야죠. 제가 궁금한 건 네.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넓고 네. 사실 강서구에 오신 분들은 문화도시보다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게 관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재단이 바로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서구에 있는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네. 중앙정부에 있는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작년 거의 6월부터는 공모 사업들이 거의 안 떠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올해 6월? 작년 6월부터 별로 안 뜨더라고요. 작년 6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런 단체들이나 뭐 기관, 예술가들이, 시민들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매년 저기 문체부 예산 전체를 살펴보는데 예산 자체가 준 건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준지 않았는데 작년은 그런 현상은 없었고 올해 모든 사업을 문체부가 다 시기를 갖고서는 다 늦게 출범을 했어요. 다 공모사업도 늦게 나왔고 다 그런 거는 맞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달라지진 않았고 사업명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연구자가 없어요 이번 정부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다 하긴 하거든요. 다만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번 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아트라든지 뭐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거 없애고 싶어해요. 근데 뭐 없애지는 아직 못했어요. 금액을 조금 줄이려고 시도는 몇 차례 있었고 성공한 것도 있긴 했는데 없애고는 싶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으로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떤 것으로 될 것 같으냐면 시민들 문화향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장애인 예술과 관련된 것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크게 손을 못 댔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역문화와 관련돼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건 15분 생활권이거든요. 동네 안에서 공간에서 문화활동들을 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강서에 있지만 문체부, 교육진흥원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원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공모사업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지원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늘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중에는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자체, 지역재단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지자체가 받아서 지역에 하게 하는 거고 지역재단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강서구는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 지역재단이 꼭 이걸 내가 해야 돼? 문화도시 같은 건 지자체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규모가 그래도 뭐 한 2억, 3억 이렇게 되는 거는 민간 한 단체에다 주지 않고 재단에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재단이 그걸 갖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큰 사업들은 지금 강서구가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회가 없는 거죠.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서울시 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체부 거도 있는데 여기는 강서구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하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일부 지자체 중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거의 다 재단을 다 만들었지만 재단이 없는 지자체 중에서 그 지자체가 우리는 여기를 재단으로 삼고서는 여기가 대표로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성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사실은. 네. 강서구는 그것까지 될런지 강서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좀 필요합니다. 뭐 강서구에 이제 사회복지 대상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공무원 지원 사업 중에 다른 것보다 금액이 2배 이상 큰 게 장애인이거든요. 그 예산도 자꾸 늘어서 장애인 예술원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치겠다고 제가 예산 또 늘었다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비장애인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지역적 특화를 조금 해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질문할 거 별로 없으시죠? 네. 뭐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선생님 뾰족한 얘기를 못해서 죄송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응해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